모든 공천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총선에서 뜻을 모아서 압승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아침 당회의에서 공천 결과 일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해서 그 배경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통합당 지도부를 향해서 공천 번복을 요구했던 홍준표 전 대표가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고향도 양산도 아닌 대구 지역에서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6시부터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묻는 전당원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내일 오전에 나옵니다. 정치와우 장룡 시작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홍성걸 국민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미래통합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최근 당 내부에서 김형우 공관위원장의 개인적 인연에 따른 공천, 즉 사천 논란이 조금 불거졌는데 황교안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지역 공천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황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천과 관련해서 일부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동안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불공정 사례가 지적되고 있고 또 내부 반발도 적지 않게 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선에서 뜻을 모아서 압승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좀 공개적인 발언이라는 데를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영호 공관위원장한테 좀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고 조정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아마 그런 과정을 거쳤겠죠. 저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아마 물 밑에서 조정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조정이 안 되니까 아마 당헌 당규에 의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제의를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공천관리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의 그 제의를 거쳐가지고 합의를 통해서 이제 다시 그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확정이 되는 건데 이 공천이라는 게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항상 잡음이 있게 마련이에요. 자리는 한정이 돼 있고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 거 아닙니까? 잡음이 있게 마련이고 지금 이번에 최고위원회에서 3자리 지금 제의를 지금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3군데 인천 연수를 비롯해가지고 6군데라 그랬던데요? 6군데. 근데 이제 그 6군데 중에서 그 제의하고 그다음에 방식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단수 추천을 했는데 단수가 아니라 경선시키자라든지 그런 그것을 요구한 거하고 조금 전체 포함해서는 6군데고요. 제의를 요청한 것은 지금 한 3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뭐 저는 전체적인 이것이 이제 정해진 절차니까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거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최고위원회든 또 황교안 대표든 또 지금 이 공천관리위원회든 간에 지금 이번 공천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는 기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 실정, 무능에 대한 말하자면 응징이다. 응징을 위한 지금 공천이란 말이에요. 뭐 이런 것을 염두에 둔다면 최종적으로는 아마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서로가 체면 유지하는 정도의 선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관위로서도 원래 있었던 공천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최고위도 지금 6곳 다 지금 뭐 결과를 바꿔달라고 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서 당 내에서 이제 김용호 공관위원장의 사천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아마 본인하고 친분이 있거나 본인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이 몇 분 이제 공천되는 문제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것 실제로 같아요. 있는 겁니까?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저는 뭐 이제 제가 같이 그 토론하고 이런 분들 중에 보수 진영에 있으신 분들도 몇 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보여주는 전체적인 그림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한꺼풀 넘겨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후보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 이제 김용호 공관위원장과 즉 간접적으로 연관된 분들이 뭐 PK 지역에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그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여섯 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고 네. 중요한 건 이제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이걸 수용할 거냐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김용호 공관위원장 지금까지 본인이 원칙을 지켰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네. 어쨌든 이걸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게 되면 본인의 공천 과정이 일정 부분 뭐 실수가 있다는 게 인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국민이 볼 때도 그러면 당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부분도 있기 때문에 타협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김종인 그 선대위원장 지금 후보 군에 포함되어 있는 분과 연관이 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맞물리다 보면 타협이 쉽게 안 이루어질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관건이 되고 있는 게 김종인 지금 뭐 예비 선대위원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 전 대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갈 생각은 있는데 내가 이기는 카드를 들고 선거를 지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글쎄 저는 이제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 과거에 보면 사실은 이게 명예직이거든요. 누가 선대위원장을 해서 그 선거에 성패가 갈렸다는 얘기는 글쎄 뭐 제가 뭐 그 긴 건 아닙니다만은 이 정치를 이렇게 관찰해 본 상황에서 그렇게 그다지 선대위원장의 영향력이 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종인 전 대표가 그 민주당의 저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제 공천을 했죠. 그때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도 사천 얘기 나왔습니다. 사천 정도가 아니라 뭐 독재라고 하는 얘기가 뭐 무지하게 많이 나왔죠. 그때 김종인 위원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은 관둬라. 내가 위원장이다. 내 책임하에서 하는 거다. 그러고 끝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비례대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공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누구보다도 더 이 공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근데 결과적으로 또 승리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맡은 당이. 그 결과적인 승리가 공천을 잘해서라기보다는 저는 그 당시에 20대 국회에서 시대 상황이 잘 올라갔다고 총선은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한 공천 개입을 통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당시에 한나라당의 자멸이죠. 그 당시에도 우리 아마 그 대개 전문가들이 최하 160에서 180석까지도 한나라당의 압승을 예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아주 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의 공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선거 자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번 그 비대위원장 후보로서 내가 선대위원장이죠. 네. 선대위원장을 맡는데 이런 조건을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제가 정치평론 분야에서 한 15년 이상 이렇게 보면서는 처음 보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선대위원장에게 어떤 선대위원장이 그렇죠. 지분을 요구하는 건 처음이다. 처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김형호 공관위가 지금까지의 공천을 한 그 성적으로 보면 대개 지금 10%도 안 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5%도 안 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그걸 표현을 사천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정도라면 상당히 성공적인 우선 그 전체적으로 공관위의 그 활동이라고 보고요. 다만 뭐 100% 다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문제가 지적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 나가느냐
라고 하는 것에 이제 해법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황교안 대표가 그런데 김종인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싶어 하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천에 일부 문제가 있다. 이게 본질이 아니고 어쩌면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모시기 위해서는 이거 공천 일부 손 봐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예컨대 지금 오늘 그 최고위원회에서 나왔던 자료 중에 강남 같은 경우가 이제 네네. 대표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뭐 이것도 언론에 보도니까. 강남을이죠. 예, 이 네. 부분도 김종인 위원장이 거론했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황교안 대표가 선거 초래하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종인 이제 전 비대위원장을 네. 선거 대책위원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일정 부분 그분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홍 교수님 말씀처럼 공천관리위원회하고 충돌할 가능성이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봐요. 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럼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을 만약 모셔오기 위해서 그런 카드를 쓰게 되면 공천 입장에서 그러면 공천위원회가 하는 게 없는 거잖아요, 결국. 그럼 선거대책위원회가 모든 걸 할 거면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건 원칙에도 맞지 않고 네. 저는 그래서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요구를 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관위가 공천관리에서는 정권을 갖고 물론 최고위원회에서 제의를 요청할 수 있고 다시 하라고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권한은 공관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른 요소들이 자꾸 압력을 가하게 되면 공관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제동이 걸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논란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하겠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해결돼야 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냥 전제 조건을 달고 지금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볼 때 약간 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미래통합당 내에 상당히 많은 충돌이나 분란을 일으킬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합의가 되는 부분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음식을 하다 보면요. 네. 뭐 이렇게 여기저기 어질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칼국수 만들다 보면 뭐 밀가루도 흩어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하고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공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열어놓고 이렇게 펼쳐놓고 하다가 보니까 약간의 이제 이런 흐트러짐이 있는 건데 그거를 선대위원장의 후보라고 하는 분이 마치 무슨 어떤 지분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 그랬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언론 보도에 의해서 네. 그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금시초문이고 그다음에 그거를 또 만약에 이유를 들어서 최고위원회가 생각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애초부터 그러한 그 생각들이 있었으니까 네. 당내에서 그것이 이제 결집이 돼서 이번에 최고위원회가 몇 군데에 대해서는 제의를 요청한 것 이건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가루 흩어져 있는데 지금 청소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불거지면 요즘 젊은 사람들 하는 얘기로 무엇이 중헌디라고 하는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영화에 나오는 대사죠.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이번 선거에서 그 존재가 그렇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이 공천 자체가 유지되는 게 중요한 거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중국 쪽에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몇 군데가 있어요. 재론이. 거기에 이제 주로 단수 추천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단수 추천된 후보자들이 네. 그 위에 지금 공관위 자체가 이런 결정을 하기에는 참 이 결정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경선 수용하겠다고 나서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통합당의 한국당이 아니라 통합당의 공천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무능, 그로 인한 지금의 그 우리 위기, 이것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선택해야 된다. 아까 뭐 밀가루 좀 묻은 거는 수습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소하면 지금 뭐 옥새파동 그 얘기를 떠올릴 필요까지는 없을지라도 요리하다가 지나치게 많이 어지르면 수습하는데 시간이 좀 닦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좀 걸리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하느라고 음식 못하면 얘기가 아니잖아요.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요리는 나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 대표 입장에서는 공천 자범이 커지면서 접전지에서 뭐 혹시 무소속 후보들이 출마하고 이게 당 분열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걱정을 할 텐데 대표적으로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홍준표 전 대표죠.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대구 지역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게
고향 밀양 창녕도 아니고요. 예. 지금 원래 나오겠다고 했던 양산을도 지금 아닙니다. 대구 지역인데 원래 수성을 얘기가 나왔었는데 예. 대구 지역이고 예. 기존에 통합당 후보가 없는 곳을 지역. 선택하겠다는데 그런 게 있나요? 그럼 수성을도 그 중에 하나죠. 사실 왜냐하면 지금 경선 지역이잖아요. 경선 지역이죠. 그러니까 후보가 없는 지역은 없고 아마 현역 없는 통합당 현역이 현역 없는 없는. 지역구 아.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 원래 수성을인데 수성갑으로 좀 옮겼지 않습니까? 공천을 거기서 전략 공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그 그렇죠. 자리는 거기에 김부겸 현역은 의원 자리.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역은 없고 이제 예비 후보들이 나와 있는 상태고 두 분 그러네요. 정도가 네. 아마 예비 후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수성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네. 그리고 이제 수성을 본인은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대구 정치 1번지가 수성이다. 그리고 상징성이 있다 거기는 대구에서도 수성이 가장 정치 1번지고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구에 간다면 수성을 갈 거다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네. 어젠가 그제. 그래서 그 내용을 뭐 사실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네. 수성을이라고 하는 곳이 갖고 있는 TK 지역에서 어떤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신 것 같고 본인이 이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본인도 대권 꿈을 아직까지는 버리시지 않으신 것 같으니 TK 지역의 어떤 그 뭐 정치 1번지라고 본인이 얘기하시니까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서 만약 당선이 되면 다음 대권까지 노려보겠다는 그런 포석이 아니겠나. 그래서 아마 대구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지난번 기자회견할 때는 탈당은 유보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는 무소속 출마를 얘기했으니까 네. 탈당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지금 홍준표 전 대표 선택 어떻게 보십니까? 뭐 무조건 하여간 이번에 국회에는 진출을 해야 되겠다. 원내 진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우여곡절을 거쳤는데 왜 대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뭐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 소위 그 TK의 중심이고, 뭐 사실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도 처음에 대구를 선택을 했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 고향 그 영남대구를 나오고 대구 상고를 나오고 하는 그런 인연도 있지만 문제는 TK에 지금 맹주가 없는 상태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그렇죠. 이후에. 예, 그래서 비어있는 맹주 자리를 그 김병준 위원장이 이제 말하자면 그 채우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대구 출마를 생각했던 거지 대구가 쉬워서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대구가 쉽죠. 저희 뭐 통합당이나 보수 세력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쉽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고 그 상징성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에 그 홍준표 지금 대표도 전 대표도 대구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현역 의원이 있는 데는 좀 껄끄럽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수성을이 비었으니까 현역 의원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선택한 것에는 지금 원내 진출 그다음 단계로 대권 뭐 이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당은 탈당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무소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대구 유권자나 혹은 보수 정치 세력에 대해서 과연 그 과거에 한나라당의 대표, 새누리당 한나라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의 도리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본인이. 뭐 정치권은 그 동안에 자기 말을 한두 번 뒤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참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홍준표 대표의 계획은 그런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무소속으로 무소속 연대 이런 얘기에는 좀 선을 좀 그은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무소속 출마를 하면 네.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또 자연스럽게 뭉치게 되는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당내 전체 공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소속 연대라는 의미는 제가 볼 때 좀 반감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예전에 친박 연대라는 게 있어서 그게 조금 예전에 선거에서는 좀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네. 거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란 그런 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무소속 연대라고 하면 이게 정말 누가 주축이 돼서 할 거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크게 저는 뭐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홍준표 전 대표는 이런 얘기에서 무소속 연대 가지 않겠다는 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만약에 본인이 당선되면 당연히 통합당에 다시 들어갈 것이고 그곳에서 본인의 어떤 입지를 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더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통합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물론 지금 상황에서 공천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본인은 무소속으로 나가지만 본인은 다시 통합당으로 들어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해당 90%. 행위로 비춰서는 안 그렇죠. 된다. 그게 이제 무소속 연대가 되면 해당 행위가 되고 본인이 대권에 나가거나 대선 후보로 다시 부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TK 지역에서 맹주가 돼서 본인이 대권에 출마를 하려면 어쨌든 통합당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그것이 해당 행위로 비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